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8번째 주제인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4페이지,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4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내용이 되게 길어요. 사실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거 또 장비 다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꺼내고 이 짓을 올해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국가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국민국가라는 이름은요, 우리한테는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 국민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유한 영토를 가지고 어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그리고 단일한 법체제로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국민국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어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랄까, 뭐 자유주의랄까 이런 거를 다 퍼뜨렸기 때문에 이제 전 유럽의 이 국민국가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예전에 기존의 어떤 국가의 체제보다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가 되게 세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니까 뭐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층,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딱히 반갑진 않죠. 왜냐하면 그들한테 있어서 국가는 나의 국가니까, 귀족의 국가니까, 왕의 국가니까. 근데 요 개념이 이제 국민들의 국가, 요 개념으로 옮겨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빈체제라고 해가지고, 네, 빈체제라고 해서 이게 대략 1815년부터 1848년까지,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 이후에 어떤 유럽의 역사를 어떤 유럽의 시대, 요 시기를 빈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체제라고 하면은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보수적이고 옛날의 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반동, 역사의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적에 대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집행부, 이때 집행부라고 하면 이제 복협이라고 해서 그 남학생들만 구성된 복학생 협의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차기 복협회장으로 지목된 분이 내년에는 빈체제로 가겠다라고 했죠. 네, 보수 반동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우리가 빨리 군대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다 군대로 도망을 갔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빈체제라고 하면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체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 것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1814년부터 15년까지 메테르니히 지금 여기가 안 쓰는 교실이라서 이 화이트보드가 엄청 차가워요. 자, 메테르니가 주도를 합니다. 메테르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해서 유럽 질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재편성, 유럽을 다시 편성하겠다 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완전 막 호작질을 다 해놨잖아요. 지도를 막 지 마음대로 바꾸고, 나라도 멸망시키고, 왕도 새롭게 갖다 놓고. 근데 이미 나폴레옹은 이미 이때 잡혀가지고 이제 엘바섬으로 가 있을 때거든요. 엘바섬으로 갔어. 그러면 나폴레옹이 만들어 놓은 요 지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지요. 사실은 회의라고 모였지만 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사실 뭐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음식이 뭐 자허 또르떼? 지금 우리로 치면 그 몽쉘 비슷한 뭐 그런 음식도 뭐 요때 나왔다고 한다 하는 뭐 하여튼 뭐 회의라고 모였지만은 회의는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춤추고 맨날 모여서 먹고 막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허겁지겁 막 이것저것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결과 만들어진 체제를 우리가 빈 체제라고 불러요. 뭐 정통주의, 아까 얘기했던 뭐 보수죠. 그 다음에 복고주의, 복고,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혁명 이전으로 전부 리셋하자.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겠죠. 프랑스 혁명의 이전의 유럽의 체제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게 된 게 뭐 빈의정서라는 선서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전부 이 종통주의와 복고주의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나폴리에는 부르봉 왕가가 부활을 하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에스파냐, 그 다음에 나폴리. 요 지역, 나폴리는 이제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때죠, 그죠? 여기에 부르봉 왕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왕실이 부르봉 왕가거든요. 그래서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했던 루이 16세의 동생이었던 루이 18세가 프랑스에 다시 왕으로서 돌아옵니다. 혁명 이전으로 돌아온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스위스는 앞으로 뭐 유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합니다.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 독일은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러면서 다시 독일을 하나로 뭉쳐놓은 독일 연방이라는 거를 수립을 합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9개 프랑스의 째잘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 39개국이 뭉쳐가지고 독일 연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하여튼 러시아라든가 프로이센, 영국, 손 시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제 뭐 나폴레옹을 때려잡는데 공을 세웠던 나라들이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야, 러시아. 그게 결국 나폴레옹을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예요?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보냈다고. 거기에서 그냥 망해버렸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의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 요런 기타 등등 뭐 내용들은 사실 더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빈 체제에서 또 특히 단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요런 거를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으로 퍼졌던 이 어떤 자유주의라든가 이것 통해 자극받았던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 체제, 왕과 귀족 중심의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러시아의 주도로 신성동맹이라는 걸 맺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사국동맹이라고
사국 동맹이라고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요렇게 구성된 이 사국 동맹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요 빈 체제를 유지시켜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미 우리가 자유의 맛을 봤는데, 이 국민국가의 맛을 봤는데 이렇게 보수 반동적인 체제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각지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부르셴샤프트 운동. 부르셴샤프트라는 말은 이제 학생들의 조합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거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 이거는 이제 비밀 단체인데 요 뜻이 이제 쑥 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까르보나라라는 그 뭡니까? 파스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지? 탄광에서 즐겨 먹던, 뭐 탄광 노동자들이 먹던 그런 막 계란에 비벼가지고 면만 후루룩 먹던 그게 까르보나라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막 까르본, 이게 카본이라고 하는 지금의 뭐라 해야 되나? 석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석탄 노동자들이 옛날에 즐겨 먹던 게 까르보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들은 근데 나중에 이 메테르니의 어떤 탄압으로 인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만은 성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독립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 시몬 볼리바르라고 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같은 분이 계세요. 요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독립 운동을, 독립을 위해서, 그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어딥니까?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잖아요. 신앙로 개척 이후로 해서 에스파냐의 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 라틴 아메리카인데, 요 부분을 엄청나게 이제, 근데 뭐 에스파냐가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거든. 고태를 틈타가지고 이제 시몬 볼리바르가 야,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한 거고, 각지에서 이제 독립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테르니는 당연히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탄압을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사국 동맹이라고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이 모여 있지만 얘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 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한다 라고 하면은 보수 반동 체제인 빈 체제 안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독립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여기에 물건을 팔아먹으면 개이득이겠구나 라면서 여기 개입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은 이제 거의 뭐 신생국이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 대통령이 몰로라고 해서 몰로주의라는 걸 내세우면서, 야, 우리가 유럽에 간섭 안 하는데 왜 니들이 여기 아메리카에 간섭하느냐,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요런 게 몰로주의. 아메리카에 간섭하면 가만 안 있는다, 우리도 유럽에 간섭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반대가 일어나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옛날에 그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리스에서도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메테르니는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당연히 그리스가 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각지의 유럽의 예술가들이 막 지원병으로 입대를 해요. 예술가들이 야 그리스 우리 유럽 문화의 이거 유럽 문화 유럽 고전 문화의 어떤 뭐라 해야 되노 메카와 같은 요 지역을 독립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막 지원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 이런 사람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요. 이 바이런이라는 친구가 직접 막 전쟁에 지원했다가 뭐 죽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이 그리스가 독립한다 하니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애들도 그리스를 지원해 주는 거야. 야, 얘들 독립하면은 또 뭐 어떻게 시장이 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테르니아 뜻과 다르게 결국 그리스가 독립의 선언을 하게 돼요.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메테르니히가 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지. 흔들림. 빈 체제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보수 반동 체제를 보수 반동이라는 새로운 체제, 기존의 체제를 어떤 지키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이 어떤 자유주의의 흐름을 이제 막기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혁명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빈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쉬었다 갈게요.